용서받지 못할 일진이 절망 속에서 피해자의 몸에 갇혔을 때 그는 피해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이 저지른 괴롭힘을 견뎌내야만 한다. 김진우는 세 번째 대입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마스코트 인형 탈을 쓰는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한 무리의 고등학생 불량배들이 재미삼아 그를 괴롭힌다. 김진우는 어른이라는 신분으로 그들에게 한 수 가르쳐주려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말을 더듬기 시작한다. 불량배들은 그를 세게 걷어찬다. 그들은 속으로 하는 생각도 더듬거릴 거라며 그를 조롱한다. 김진우가 말을 더듬는 건 바로 저런 놈들 때문이다. 그는 이 망할 놈들이 영원히 거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 김진우는 이 불량배들이 졸업해서 자기 밑에서 일하게 되는 상상을 하곤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대입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을 구해 그놈들, 특히 김진우의 인생을 망친 그 개자식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히겠다고 맹세한다. 그들을 거지처럼 살게 만들고 싶다. 가장 역겨운 놈은 바로 그 악마 장은철이다. 김진우는 반드시 그놈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할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은철이 다시 나타난다. 그는 김진우가 오늘의 아르바이트생인지 묻는다. 김진우는 손에 든 명함을 보고 나서야 장은철이 휴대폰 가게의 사장이 된 것을 깨닫는다. 그와 어울리던 불량배들이 모두 와서 그를 축하해준다. 그 시절 문제아들이 놀랍게도 지금은 잘나가고 있다. 김진우는 이 현실을 믿을 수 없다. 그는 그 개자식들이 졸업 후에 훔친 오토바이나 타면서 인생을 낭비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장은철은 사장일 뿐만 아니라 예제차까지 샀다. 그 순간 누군가 멀리 있는 사람을 진우라고 알아본다. 이것은 김진우가 말을 더듬어서 얻은 별명이다. 알바비를 받고 나서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이 장소를 빨리 벗어나는 것뿐이다. 하지만 장은철은 진우를 열렬히 맞이한다. 그는 웃으며 과거의 철없던 시절을 사과한다. 그리고 오늘 김진우는 장은철의 사과를 억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자 장은철이 너그럽게 말한다. 이미 일당은 줬다고. 이건 추가 팁이야. 김진우는 장은철의 번듯한 모습을 보고 아르바이트로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손을 본다. 그는 정말 이 돈을 받을 수 없다. 김진우는 말을 하며 다시 더듬거린다. 그는 장은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한다. 그들 때문에 김진우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말까지 더듬게 되었다. 하지만 장은철은 그저 계속 미소만 짓는다. 과거 얘기는 꺼내지 마. 너 정말 쪼잔하다. 알아. 김진우에게 지폐 한 장을 더 건넨 후 장은철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다시 사과한다. 이 말을 듣자 김진우의 분노는 더욱 불타오른다. 그는 내 돈 따위 필요 없다고 외치며 더듬거리면서 도망친다. 장은철은 앞이 막혀있기 때문에 진우를 막으려고 달려간다. 여기는 3층이다. 김진우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는 격분한다. 지금까지도 저 개자식은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이름을 더듬거린다. 이렇게 어이없게 죽게 되는 걸까? 그리고 가장 증오하는 장은철 바로 앞에서 김진우는 그를 저주한다. 만약 모든 것이 시작된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김진우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을 장은철에게 그대로 되돌려줄 것이다. 죽어서도 장은철을 저주할 것이다. 김진우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는 여기가 어디인지 궁금해하며 욕을 내뱉는다. 고등학교 교실 같아 보이지만 그는 방금 휴대폰 가게에 있었다. 근처에 있던 불량배가 조롱하듯 말한다. 관자놀이만 때려도 기절하는구나. 김진우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한다. 짜증이 나서 불량배의 뺨을 때렸다가 되려 세게 한 대 맞는다. 김진우는 충격에 빠진다. 왜 아프지? 이게 꿈이 아닐 수도 있나? 정말로 고등학교 2학년 때로 돌아온 건가?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장은철이 김진우에게 미쳤냐고 묻는다. 이것을 본 김진우는 완전히 얼어붙는다. 눈앞의 금발 양아치를 보며 그는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김진우의 몸 안에는 사실 장은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겁에 질린 그는 즉시 거울을 보기 위해 돌아선다. 그제서야 장은철은 자신이 진우가 된 것을 깨닫는다. 그는 과거로 돌아와 극도로 사악한 개자식을 마주하게 되었다. 핵심은 이 개자식이 바로 과거의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장은철에게 고등학교 생활은 정말 재미있었다. 왜냐하면 그 바보들을 거리낌 없이 괴롭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싸움만 잘하면 모두가 널 존중해 줄 것이다. 이것은 저 찌질이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감정이다. 장은철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믿는다.
지금 가진 힘만으로도 그는 행복하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장은철은 종합격투기까지 훈련했다. 다른 불량배들은 그가 프로파이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칭찬하지만 어른들은 종종 그를 꾸짖는다. 그들은 장은철 같은 사람은 졸업 후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한다. 그래서 장은철은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지만 사람을 패는 재능 덕분에 졸업 직후 프로 레슬러가 되었다. 그리고는 계약금으로 부업 사마 가게를 열었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던 동창들이 지금 얼마나 성공했는지 종종 궁금해하지만 찌질이는 결국 찌질일 뿐이다. 예를 들어 진우를 보라. 장은철은 그가 세 번째로 대입시험을 본다고 들었다. 정말 한심하다. 하지만 인생에서 항상 승자였던 장은철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발견한다. 그는 왜 과거에 자신이 자기를 때리는지, 왜 자신이 괴롭혔던 찌질이의 몸에 갇혀 3년 전 과거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장은철에게 아부만 하던 녀석이 이제는 그들이 찌질이들에게 썼던 똑같은 수법으로 그를 공격하고 있다. 옆에 있던 장은철이 부하에게 일깨워준다. 안발을 잘못하고 있잖아. 팔을 더 세게 꺾어야 해. 장은철은 고통 속에서 바닥을 뒹군다. 저 개자식들이 자신에게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걸려는 것을 보자 그의 주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는 놈들을 실컷 두들겨 패고 싶다. 장은철은 실전 경험이 없었던 과거의 자신을 박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한 목소리가 그에게 상기시킨다. 만약 그 주먹을 날리면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 내 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장은철이 누가 말하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금발의 장은철은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시도하기 시작한다. 그는 갑자기 장은철의 목을 조르고 힘껏 압박한다. 정확한 자세라면 약 5초 안에 기절할 것이다. 장은철은 격분한다. 이 자식이 죽으려고 작정했나? 그는 과거에 자신이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연습해왔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은 처음인 척하고 있다. 정석적인 기술의 장은철은 실제로 5초 만에 기절하고 만다. 김진우는 자기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이제 그는 장한철에게 물었다. 내가 괴롭히던 찐따가 된 기분이 어떠냐고. 그제야 장한철은 그 목소리가 김진우의 것이라는 걸 깨닫는다. 그는 김진우에게 왜 자기한테 이러는지 따져 묻는다. 이 말을 들은 김진우는 폭소를 터뜨린다. 자기도 그때 장은철이 왜 자기에게 그랬는지 모른다고 한다. 키가 크다고 사람을 괴롭히고 힘이 세다고 사람을 괴롭히고. 김진우는 묻는다. 장은철, 넌 사람들을 괴롭힐 때 내가 완전 개자식이라고 생각했냐고. 이것이 김진우가 그에게 내린 저주다. 이제는 장은철이 모두에게 괴롭힘당하는 걸 지켜볼 차례다. 장은철은 식은땀을 흘린다. 그는 친한 척하며 말한다. 돌아가면 잘해줄 테니 제발 저주 좀 풀어달라고. 물론 김진우는 저주를 푸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결국 희망이 있어야 진정한 절망을 느끼는 법이니까. 그는 장은철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걸 보고 싶어한다. 저주를 푸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조건은 비극적인 인생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김진우의 인생은 장은철 같은 놈들 때문에 바뀌었다. 말까지 더듬게 되었다. 죽고 싶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4가지 주요 사건이 있다. 김진우는 장은철에게 다그친다. 적어도 하나는 기억해야지. 그렇지. 장은철은 재빨리 사과하며 당연히 기억한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침묵에 빠진다. 장은철은 그 사건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김진우를 괴롭혔다. 그걸 어떻게 일일이 구분하겠는가? 갑자기 장은철은 아마 자신과 친구들이 함께 김진우를 괴롭혔을 때일 거라고 깨닫는다. 그런 사소한 것들 말이다. 과거에 자신에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냥 걔들을 말 못할 때까지 패면 된다. 하지만 김진우는 경고한다. 임무는 그 사건들을 직접 막는 것이라고. 먼저 두들겨 패면 나중에 비극적인 인생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고 장한철은 항의한다. 그럼 그냥 걔들한테 맞고만 있으라는 거야. 김진우는 그런 사소한 문제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장한철에게 역사를 함부로 바꾸면 비극적인 인생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그래서 그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사소한 것들에만 개입할 수 있다. 저주를 푸는 다른 조건은 과거의 쓰레기 장한철을 개과천선시키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니 김진우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그는 장한철에게 이 찐따 몸으로 한번 해보라고 말한다. 지금 교실은 수업 준비 시간이다. 다시 깨어난 김진우는 욕을 내뱉는다.
그 빌어먹을 리어 네이키드 초크 때문에 점심시간 내내 잠들었다. 4가지 비극적인 인생 사건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가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에 반 친구들이 돌아본다. 김진우의 친구 임석이가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준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가 임석이의 이상한 모습에 깜짝 놀란다. 알고 보니 장한철이 자기 생일로 안경에 비밀번호 자물쇠를 채워놓은 것이다. 장은철은 자기가 이런 짓까지 했을 줄은 몰랐다. 웃기긴 하지만 일단 임석이가 자물쇠를 푸는 것을 도와준다. 하지만 임석이는 여전히 김진우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장한철이 깨어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테니까. 그제야 장은철은 자신이 예전에 잠잘 때는 앞세 줄만 떠들 수 있고 그래서 뒷줄 학생들은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낸다. 그는 매일 잠만 자서 이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이때 교실로 들어온 선생님이 모두에게 책을 꺼내라고 말하지만 뒷줄에서 아직 자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앞자리 학생에게 그를 깨우라고 시킨다. 반 전체의 시선이 즉시 김진우에게 쏠린다. 그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그냥 자는 사람 깨우는 건데 그냥 부르면 되지.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이것을 본 다른 학생들은 즉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다. 김진우는 뭘 망설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냥 수업 시간에 잠만 자는 놈일 뿐인데 다음 순간 잠에서 깬 장한철이 살기 등등한 눈으로 쳐다본다. 임석이는 충격받는다. 김진우, 너 뭐 하는 거야? 빨리 장한철에게 사과해. 하지만 장한철은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명석한 두뇌는 즉시 상황을 파악한다. 무슨 일이지? 장한철은 김진우가 감히 자기를 때릴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아마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날짜가 17일이라 선생님은 17번 학생을 불러 문제를 풀게 한다. 다른 학생들은 17번이 장은철이라는 사실에 즉시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한다. 만약 선생님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매를 맞게 될 것이다. 임석이는 쉬는 시간이 벌써부터 두렵다. 장은철이 분명히 자기들에게 화풀이할 테니까. 하지만 이때 김진우가 씩씩하게 교단으로 걸어간다. 임석이는 충격받는다.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의 명석한 두뇌가 다시 활성화된다. 그는 갑자기 김진우가 장은철 대신 매를 맞아 용서를 구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사실 장은철은 아직 이 이름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장은철이라는 세 글자를 듣고 그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다. 문제에 답할 수 없었던 김진우는 매를 맞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광경을 본 장은철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린다. 그는 저 멍청한 김진우가 뭘 하는 건지 궁금해한다. 쉬는 시간에 단골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된다. 장한철의 돌진 공격에 이어 브라질리언 킥이 날아온다. 김진우의 기이한 행동은 그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쫄따구들은 모두 장한철의 표준적인 격투 자세를 칭찬한다. MMA에 출전해도 되겠다고. 장한철의 계속되는 굴욕에 김진우는 그를 죽이고 싶어한다. 진짜 김진우가 다시 경고한다. 역사를 함부로 바꾸면 돌아갈 수 없게 될 거라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김진우는 장한철에게 고분고분 사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는 또 한 번 구타를 당한다. 김진우는 마음속으로 장한철을 철저히 저주할 수밖에 없다. 이때 장한철의 쫄따구 심슨이 또 다른 뒤틀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그는 즉시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외친다. 박다빈. 그러고는 박다빈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뽑는다. 예상대로 김진우와 임석이는 다시 곤경에 처한다. 그 머리카락 한 가닥이 끊어지면 그들은 죽는다. 심슨은 쉬는 시간마다 확인한다. 다른 여자의 머리카락을 쓰는 것도 막다른 길이야. 김진우는 비웃는다. 고등학생이나 돼서 이렇게 유치하다니. 그런데 그때 임석이가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김진우는 이 뚱뚱한 찐따 때문에 할 말을 잃는다. 복도에 있던 다른 여자애들이 서로에게 말한다. 저게 내 남편이라고. 김진우는 예전에 자기한테 아첨하던 것들이 감히 자신에게 덤빌 줄은 상상도 못했다. 막강했던 장은철이 이런 잡것들에게 조롱당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저주만 아니었다면 자신을 비웃는 놈들을 모조리 패줬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히는 바람에 임석이가 들고 있던 머리카락이 끊어진다. 김진우는 울고 싶은 심정이다. 저 뚱뚱한 찐따는 머리카락 한 올조차 지키지 못한다. 이제 또 반쯤 죽도록 맞게 생겼다. 갑자기 정신을 차린 김진우는 고작 머리카락 하나 끊어진 것 따위에 걱정하는 자신에게 충격받는다.
하지만 임석이가 그를 위로한다.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버티면 돼. 대학 가서 돈 많이 벌면 저놈들한테 복수할 수 있어. 김진우는 이 뚱뚱한 놈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기는 쟤 같은 찐따가 아니니까. 임석이는 김진우에게 걱정 말라며 주머니를 뒤적이기 시작한다. 알고 보니 그는 박다빈의 머리카락을 몇 달은 버틸 만큼 많이 모아두었다. 김진우는 식은땀을 흘린다. 그럼 이 자식 사실 변태였던 건가? 그 순간 심슨이 다시 김진우에게 브라질리언 킥을 날린다. 그는 이미 머리카락이 끊어진 것을 봤다. 그렇다면 로테이션 시프트를 연습하고 싶다고 한다. 교실 안에서 장은철이 토너먼트를 시작하려 한다. 김진우는 로테이션 시프트가 무슨 폭력적인 기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로테이션 시프트 미라지였다. 다른 반 친구들은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비웃는다. 장은철이 신나서 심슨에게 피하라고 말하고는 김진우를 때리며 도발한다. 이 두 번째 미라지는 너무 약하잖아. 고통 속에서 김진우는 욕을 한다. 이 자식 인간 맞나? 장은철을 정말 죽이고 싶지만 저건 과거의 자신이다. 김진우는 장은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을 필사적으로 억누를 수밖에 없다. 심슨이 다시 그를 조롱한다.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하다니. 김진우는 갑자기 심슨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그의 주먹이 울고 있다. 김진우는 더 이상 역사를 바꾸는 것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당장 심슨을 개 패듯이 패주고 싶다. 하지만 진짜 김진우가 그에게 상기시킨다. 그러면 돌아갈 수 없게 된다고. 좌절한 김진우는 억지로 그들과 로테이션 시프트를 연습할 수밖에 없다. 방과 후 김진우는 은철의 남자다운 소변 자세를 취한다. 과거의 심슨은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놈이었지만 지금은 찐따라는 이유로 그를 무시한다. 김진우는 열심히 참으려 애쓴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한다. 심슨은 그저 과거의 자신에게 잘 보이려는 것뿐이다. 그뿐이다. 이개 같은 놈의 목숨을 살려준다고 생각하자. 하지만 심슨이 갑자기 나타나 김진우의 바지를 강제로 끌어올린다. 내 허락 없이는 김진우는 화장실도 못 쓴다. 얼굴에 느껴지는 따뜻한 액체에 김진우는 완전히 얼어붙는다. 심슨은 여전히 그를 조롱한다. 이 멍청이가 감히 은철의 남자다운 소변 자세를 따라 하다니. 김진우는 완전히 이성을 잃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다. 김진우는 문 쪽으로 걸어가지만 나가지 않는다. 대신 문을 잠근다. 김진우는 옷을 벗기 시작한다. 그는 중얼거린다. 예의가 탁월함을 만든다고. 이해하지 못한 심슨은 혼란스러워한다. 김진우는 셔츠를 찢으며 소리친다. 이 개자식아. 진짜 김진우가 여전히 그에게 경고하려 하지만 이 몸 안의 장은철은 완전히 무시한다. 분노에 차 그는 심슨 개자식에게 한번 덤벼보라고 소리친다. 심슨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자 격분한 김진우는 그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간다. 그의 기세에 심슨은 정말로 놀랐지만 교복 아래 입은 티셔츠를 보고 폭소를 터뜨린다. 심슨은 최근에 쓰지 않았던 발우리기를 하고 싶어한다. 유도 발기술 중 하나다. 하지만 김진우가 먼저 발을 건다. 그는 심슨을 교정해준다. 발우리기는 바닥을 먼저 쓸고 나서 차야지. 바닥에 쓰러진 심슨은 충격에 빠진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는 체면을 차리려 재빨리 일어선다. 이 바닥이 너무 미끄럽잖아. 그리고는 김진우에게 기습 공격을 하지만 김진우는 피하고 강하게 반격한다. 심슨은 완전히 벙쪘다. 몸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고통이 믿기지 않는다. 그는 연약해 보이는 김진우가 이렇게 강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김진우가 차갑게 말한다. 내 오른쪽을 쳤으니 간이 있는 곳이라 더 아플 수도 있겠네. 굴욕감과 분노에 휩싸인 심슨은 덩치 우위를 이용해 그를 잡아서 매다꼬지를 한다. 하지만 그는 지금 프로 파이터 장은철을 상대하고 있다. 비록 지금 김진우의 몸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는 여전히 상대를 제대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장은철은 한 가지를 간과했다. 그는 아직 김진우의 몸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다. 이 몸의 팔리치가 너무 짧다. 심슨은 즉시 기회를 포착해 반격한다. 하지만 김진우의 몸이 회전하기 시작한다. 팔이 짧아도 상관없다. 이번 심슨 같은 상대에겐 굳이 강할 필요가 없다. 그는 김진우 같은 찐따에게 쓰러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멍하고 혼란스러운 심슨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의심한다. 진짜 김진우가 장은철에게 말한다. 역사가 바뀌면 넌 끝장이라고. 기절했던 심슨이 깜짝 놀라며 재빨리 깨어난다.
그는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김진우 같은 멍청이한테 맞을 수 있겠는가? 심수는 속으로 생각한다. 만약 그런 멍청이에게 맞았다면 누구도 볼 면목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김진우가 나타나자 심수는 자퇴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는 허세를 부리려 한다.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김진우가 이 쓰레기가 뭘 하고 싶냐고 묻는다. 찐따한테 처맞은 내 영웅적인 업적을 다 까발려줄까? 심수는 장은철과 똑같은 이 압박감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김진우가 뭘 원하는지 다소 두려워하며 묻는다. 김진우는 말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는 심순에게 지금부터 장은철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하라고 명령한다. 장은철이 하루 종일 누구랑 얘기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심지어 똥을 몇 번 싸는지까지 전부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심수는 오늘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김진우를 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진우는 그를 운동장으로 끌고 가 다시 팰 것이다. 심수는 김진우가 뭘 원하는지 모르지만 그는 순순히 물러나 동의한다. 그럼 김진우는 정중하게 말한다. 오늘부터 우린 친한 친구라고. 그는 역사를 바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감시할 스파이까지 얻었다. 김진우는 창밖의 환영 김진우를 도발적으로 쳐다본다. 사실 진짜 김진우는 바로 그의 뒤에서 완전히 할 말을 잃은 상태다. 그 후로 김진우는 기분이 나쁠 때마다 심슨을 샌드백으로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진짜 김진우가 무엇 때문에 학교에 계속 다녔는지 궁금해한다. 맞는 게 정말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나? 정말 이상한 놈이군. 하지만 그는 과거의 김진우가 이런 식으로 괴롭힘을 당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담배를 숨겨서 걸리면 희생양이 되도록 만든다. 김진우는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지만 소문이 퍼질까 봐 걱정한다. 여자애들은 김진우가 반응이 없자 장은철에게 이르겠다고 협박한다. 하지만 김진우는 고등학생 때 여자들 일은 귀찮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해한다. 장은철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저 계집애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 이때 박다빈이 장은철에게 다가와 모두에게 그만 싸우라고 말한다. 장은철의 인상 속 박다빈은 항상 착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장은철을 따라다녀서 암컷 은철이라는 별명이 있다. 김진우는 예전에 그렇게 착한 사람에게 너무 차갑게 굴었던 것이 조금 부끄러워진다. 이번에는 그녀와 제대로 지내볼 생각이다. 하지만 박다빈은 갑자기 다른 여자애들에게 욕을 하며 장은철에게서 떨어지라고 한다. 그제야 김진우는 박다빈의 본 모습을 알게 된다. 그녀는 장은철을 좋아해서 그의 앞에서만 상냥하게 구는 것이다. 다음 순간 박다빈은 얼빠진 김진우의 뺨을 때린다. 그는 이 미친년을 욕한다. 이래서 암컷 은철이라고 불리는 건가? 박다빈은 김진우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지나가던 심슨에게 그를 손봐주라고 말한다. 심슨은 즉시 다빈을 화나게 한 놈을 찢어버리고 싶어한다. 하지만 김진우의 무서운 얼굴을 똑똑히 보자 그는 즉시 겁에 질려 굳어버린다. 하지만 심슨은 평소처럼 행동하는 척할 수밖에 없다. 그는 김진우를 벌주기 위해 다른 곳으로 데려가면서 힘을 쓰지 않는다. 박다빈은 오늘 이 둘이 정말 이상하다고 느낀다. 이때 다른 여자애들이 그녀가 장은철의 어디가 좋은지 수다를 떨고 싶어한다. 박다빈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꽤 기이하다. 그것은 장은철이 야수 같기 때문이다. 그에게서 풍기는 순수한 남성적인 피냄새가 박다빈을 매료시킨다. 장은철은 링 위에서 상대방을 피가 나도록 팰 때가 가장 멋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박다빈은 돌아서서 떠난다. 그녀는 심슨이 김진우를 제대로 벌줘서 자신의 화를 풀어주길 원한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을 똑똑히 본 후 박다빈은 깜짝 놀란다. 왜냐하면 지금은 김진우가 화풀이로 심슨을 벌주고 있기 때문이다. 심슨의 얼굴은 산소 부족으로 새빨개져 있다. 그리고 박다빈을 본 김진우 또한 깜짝 놀란다. 이게 알려지면 역사가 바뀔 것이다. 김진우는 원래 여자애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미친년에게도 이리 오라고 억지로 명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박다빈은 실제로 김진우에게서 야수의 기운을 느낀다. 사자에게도 감히 도전하는 매우 사나운 동물이다. 기분이 나쁠 때마다 다른 이들을 도발하며 제멋대로 살아간다. 박다빈은 7살 때부터 이런 벌꾸로 소리를 좋아했지만 왜 그런 벌꾸로 소리가 찐따 김진우에게 나타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박다빈은 갑자기 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김진우는 그녀가 헛소리를 해서 역사가 바뀔까 봐 걱정했다.
하지만 이제 둘이 다시 만날 때면 박다비는 항상 얼굴을 붉히며 이상한 말을 한다. 김진우는 그녀를 거칠게 위협한 후 돌아서서 다시 심슨을 패며 화풀이를 한다. 과거에 임석이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갈 때마다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그래서 그는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간다.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임석이는 일부러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 교실 화장실에 가지만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과 마주친다. 장은철도 교실 화장실에 나타난다. 그는 일어나서 임석이에게 자기 자리를 맡으라고 말한다. 저항할 수 없었던 임석이는 그저 고분고분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은철은 갑자기 그에게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건다. 임석이는 그렇게 목이 졸려 의식을 잃는다. 그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이미 전교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었다. 모두가 그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물을 내리지 않은 채 기절했다고 조롱한다. 소심한 임석이는 진실을 말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들은 김진우는 충격을 받는다. 어떻게 자기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임석이에게 이건 그냥 친구들 사이의 장난일 거라고 설명한다. 장은철 자신은 아마 기억도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임석이는 이해하지 못한다. 왜 장은철은 기억하지 못할까? 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도 다른 반 친구들처럼 괴롭힘당하지 않고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고 싶다. 임석이는 매우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는 김진우에게 희망을 버리지 말고 졸업할 때까지만 버티라고 말한다. 하지만 장은철이 갑자기 나타나 다시 김진우의 목을 세게 조른다. 이 숨막히는 느낌은 극도로 고통스럽다. 의식을 잃은 김진우는 다시 장은철이 된다. 그는 김진우에게 이번에는 뭘 하고 싶냐고 물었다. 장은철은 도발적으로 말한다. 이 저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심슨은 내 편이고 박다비는 무서워서 헛소리도 못한다. 저 둘만 이용하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막는 건 식은 죽 먹기다. 이 말을 듣고 김진우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그는 비극적인 인생 사건들이 학교에서만 일어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잠에서 깬 김진우는 격분한다. 첫 번째 사건은 학교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으니 그는 몰래 장은철을 따라다녀야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거의 모든 시간을 운동에 썼던 장은철은 가장 자주 체육관에 갔다. 이제 심슨과 박다비는 도움이 안 되니 김진우는 직접 그를 미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가 체육관에 직접 가서 장은철과 마주치면 역사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김진우는 후드를 뒤집어쓰고 체육관에 등록을 신청한다. 그의 암호명은 클럽핸드다. 김진우는 이 코치님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 그 시절 싸움밖에 모르던 장은철을 링 위의 왕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그였다. 이제 김진우는 장은철이 오기 전에 잠시 몸을 풀 계획이다. 하지만 이때 두 사람이 이 신입에게 한 수 가르쳐주겠다며 열을 올리고 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들은 어디서 굴러먹던 개나 소나 MMA를 배우러 오냐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김진우는 그제야 기억해냈다. 자신이 자주 가는 체육관이 양아치 소굴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단지 자신이 아직 장은철이었을 때는 아무도 감히 그에게 덤비지 못했을 뿐이다. 지금 김진우를 공격하는 녀석은 그저 자신의 똘만이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미친 듯이 바닥을 두드렸다. 항복. 포기할게. 김진우는 깜짝 놀랐다. 임석이가 어떻게 여기에 있지? 그는 즉시 자신을 조르던 남자에게서 쉽게 벗어났다. 바닥에서 계속 자비를 구걸하는 임석이를 보며 김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마침내 임석이가 학교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해했다. 김진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자식에게 임석이를 놓아주라고 명령했다. 진짜 김진우는 장은철이 꽤 괜찮은 녀석일 줄은 몰랐다. 결국 그들은 여전히 완전히 얽혀 있었다. 김진우를 망가뜨린 4대 비극적 사건 중 첫 번째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바로 임석이다. 그는 장은철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임석이를 도운 것인지 궁금했다. 상대를 놓아준 파란 옷의 남자가 김진우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다. 임석이는 히어로 군이 자신을 도와주러 온 것에 매우 감사했다. 사실 김진우는 지금 이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임석이가 히어로 군의 이름을 묻기도 전에 파란 옷의 남자가 먼저 공격했다. 그의 주먹이 김진우에게 빠르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지금의 김진우에게는 너무 뻔했다. 파란 옷의 남자는 충격받았다. 뭐지? 내 주먹을 피했다고? 이때
장한철이 체육관에 도착하며 왜 이리 시끄럽냐고 중얼거렸다. 소라는 여기서 멈췄다. 그제야 김진우는 임석이가 체육관에 다닌 지 한 달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장한철에게 복수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김진우는 혼란스러웠다. 어째서 과거의 자신은 이것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거지? 임석이가 그 이유를 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선수반이나 직장인반과 달리 다이어트반은 임석이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나저나 임석이는 히어로 군을 핑크 후드라고 부르는 게 어떠냐고 묻고 싶었다. 김진우는 미소 지으며 운동하러 가라고 했지만 누군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MMA를 연습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김진우는 그가 그저 농담하기 좋아하는 순진한 소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때 장한철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다. 다른 사람들은 분노하면서도 조용히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찰진해. 김진우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수밖에 없었다. 이때 한 여자가 열정적으로 그에게 인사했다. 김진우는 이 여자에 대한 인상이 깊은데 그녀는 미녀 직장인반 강사이자 과거 장한철의 짝사랑 상대인 최유정이기 때문이다. 최유정은 김진우에게 친절하게 말했다. 누가 널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내가 손 좀 봐줄게. 그리고 과거에 장한철은 그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체육관에 왔다. 동시에 장한철은 핑크 후드를 입은 저 녀석을 분노에 찬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까 그 남자가 줄넘기를 하던 김진우에게 로우킥 연습을 같이 하자고 했다. 김진우는 그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로우킥이라면 간단했다. 하지만 상대는 갑자기 하이킥을 날리더니 파란 옷의 남자와 함께 핑크 후드를 비웃었다. 저 녀석 진짜 속았네. 하지만 김진우는 이미 패드를 들어 올려 하이킥을 막았다. 하지만 파란 옷의 남자가 로우킥으로 기습 공격을 가했다. 김진우는 욕을 내뱉었다. 이 새끼들 진짜 양아치네. 역사를 바꿀까 두렵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그들을 죽여버렸을 것이다. 최유정이 나서서 물었다.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뻔뻔하게 그냥 로우킥 연습하는 거라고 말했다. 김진우는 꽤 심하게 맞았지만 기분은 오히려 꽤 좋았다. 멀리서 큰 충돌 소리가 들려왔다. 장한철은 분노에 불타며 핑크 후드를 입은 녀석을 살벌하게 쏘아봤다. 그가 질투하는 것을 보고 김진우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최유정 자신은 모두에게 친절한 것 같았다. 원래 독신주의를 고수하던 임석이조차 흔들렸다. 격노한 장한철이 즉시 임석이를 죽일 듯이 쳐다봤다. 이때 최유정은 클럽 핸드에게 임석이 훈련을 같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김진우는 자신에 대한 그녀의 호감도가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옆에 있던 장한철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다. 최유정이 샤워하러 간 후 그는 똘마니 하나를 불러 세게 한 대 때리고는 이 주먹을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똘마니는 즉시 알아듣고 클럽 핸드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클럽 핸드에게 천장에 있는 무언가를 보라고 말한 뒤 김진우에게도 기습적으로 주먹을 날렸다. 다음으로 똘마니는 그에게 이 주먹을 저 돼지에게 전달하면 끝이라고 말했다. 역사를 바꿀까 두렵지 않았다면 김진우는 정말 이 자식을 죽여버리고 싶었다. 링 위에 장은철이 차갑게 말했다. 불만 있으면 이 위로 올라와서 말해. 그는 클럽 핸드가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길래 감히 저렇게 거만한지 궁금해했다. 이 말을 듣고 김진우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 장은철은 지금 후드를 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 다음 순간 김진우는 링 위로 올라섰다. 장은철에게 괜히 죽고 싶지 않으면 헤드기어나 쓰라고 전했다. 강 코치가 쏘아보며 말했다. 너 뭐 하는 거야? 첫날 온 회원이 링에 올라가다니 당장 거기서 내려와. 하지만 장은철은 비꼬며 말했다. 제가 코치님 대신 신입 교육 좀 하는 건데요. 강 코치는 예전에 장은철이 길거리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곳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그는 교화되기는커녕 자기가 왕인 양 온갖 곳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장은철은 강 코치가 개입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이기고 싶어 했다. 그는 이런 체격의 상대는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김진우는 이 주먹을 완벽하게 피했다. 그곳에 있던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알아야 할 것은 김진우가 지금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장한철의 모든 공격 패턴에 매우 익숙하다. 굴욕감과 분노에 찬 장한철은 즉시 돌아서서 주먹을 3개 날렸지만 이 주먹 또한 허공을 갈랐다. 김진우는 이 시기에 자신은 주로 타격을 연습하는 아마추어 선수에 불과하지만 미래의 자신은 타격의 도를 통달한 프로 링 파이터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장한철은 신체적 우위를 이용해 김진우의 더블 레그 테이크다운을 막았다.
그는 김진우를 도발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모르겠어? 다음 순간 김진우는 인형놀이라는 기술을 사용해 장은철을 제압했다. 장은철은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이건 브라질리언 주짓수가 아니다. 이건 장은철이 상대를 모욕하기 위해 만든 기술이다. 그리고 김진우는 장은철을 자동차 운전하듯 가지고 놀았다. 장은철의 피지컬이 아무리 좋아도 김진우가 흔들기 전에 무게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지켜보는 장은철의 수치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격분한 그는 그저 빠져나가 저 몽둥이 손을 죽이고 싶을 뿐입니다. 다음 순간 장은철의 몸이 풀립니다. 김진우가 일부러 그를 놓아주며 장한철에게 헛소리 그만하고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굴욕감과 분노에 휩싸인 장한철은 김진우에게 전력을 다해 돌진합니다. 아래에 있는 쫄따구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의 더블 레그 태클이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일단 마운트 포지션에 들어가면 저 몽둥이 손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강 코치는 상황이 매우 불리하다고 보지만 그가 말하는 불리한 상황은 장한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몽둥이 손의 다리가 장한철의 허리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만약 장한철이 힘을 쓰지 못하면 서브미션 기술에 걸리게 될 겁니다. 펀치를 날리면 불안정한 무게 중심 때문에 넘어질 겁니다. 그가 바닥에 닿으면 다른 기술을 사용할 겁니다. 장한철은 마침내 몽둥이 손이 자신을 모욕하려 했고 그래서 일부러 더블 레그 태클을 허용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를 위해 특별히 설치된 거미줄 지옥과 같습니다. 김진우는 장한철에게 빨리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지금 너는 이길 가능성이 없어. 하지만 장은철이 짝사랑하는 그녀가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자 그는 괴력으로 일어섭니다. 김진우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의 엄청난 힘을 칭찬하지만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진우의 다리가 장은철의 다리를 누르고 장은철은 즉시 어색하게 바닥으로 넘어집니다. 이 몽둥이 손이 대체 누구인지 궁금해질 때쯤 이 기술은 마치 격투기 선수 같습니다. 지금 김진우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트라이앵글 초크입니다. 그는 장한철에게 피지컬이 좋으면 천하무적인 줄 아냐고 묻습니다. 김진우는 그에게 키스하며 정말 귀엽다고 칭찬합니다. 최유정은 다정하게 말합니다. 저 둘 사이가 가까워지네. 그러자 김진우는 그의 독창적인 기술인 개구리 자세로 장한철을 흔들며 노래를 부릅니다. 일어설 수 없는 장한철 또한 깨닫습니다. 몽둥이 손이 자신을 가지고 놀기 위해 일부러 이 자세를 선택했다는 것을. 김진우는 아직 그에게 돌려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한철이 가장 좋아하는 리어 네이키드 초크입니다. 김진우는 그에게 아직도 항복하지 않을 거냐고 묻지만 이 녀석이 정말 장은철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상대에게 항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김진우는 다소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계획은 없었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은철은 정말 강합니다. 다음번에 김진우가 이렇게 쉽게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은철에게 있어 그녀 앞에서 패배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진우가 느끼는 약간의 죄책감은 다음날 완전히 사라집니다. 학교에서 장은철이 다시 그에게 화풀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심슨이 옆에서 분위기를 풀어보려 이대로 가다간 김진우가 죽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장은철의 분노에 찬 주먹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심슨이 칭찬합니다. 저 바디샷 정말 아프네. 다른 반 친구들은 모두 장한철에게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진짜 김진우는 이해합니다. 몸 안에 있는 장한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비록 후드를 써서 역사를 바꾸진 않았지만 현재의 장한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잔인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임석희를 노립니다. 첫 번째 비극적인 삶의 사건이 막 시작되려 합니다.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후 장한철은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발견합니다. 김진우는 그에게 첫 번째 비극적인 삶의 사건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장한철의 눈앞에 텔레비전 화면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아무리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같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로서 김진우와 임석희는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임석희는 강한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심하게 괴롭힘을 당해도 그는 결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임석희는 김진우가 괴롭힘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김진우는 종종 임석희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장은철은 진정한 악마였습니다.
그는 김진우와 임석희에게 서로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기는 쪽은 빵 셔틀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진우는 그 쓰레기들이 단지 자신들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싸움에 돈을 걸고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당연히 유일한 친구인 김석희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한철의 말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김진우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김석희가 먼저 주먹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난 널 이기고 빵 셔틀 신세에서 벗어날 거야. 엄청난 배신감이 즉시 김진우를 덮쳤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마구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처럼 장한철은 김진우가 더 이상 빵 셔틀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김진우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임석희가 단 한 번도 반격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김진우를 위해 대신 맞았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김진우에게 향하던 주먹은 임석희에게 2배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둘의 몫을 모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장은철도 역겨웠지만 더욱 역겨웠던 것은 김진우의 은밀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임석희는 그것이 김진우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진우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잘못은 오직 장은철에게만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그가 그 말을 할 때 임석희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임석희의 꿈은 유명한 라이트 노벨 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글솜씨가 늘면 그는 김진우에게 자신의 소설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임석희는 김진우에게 너도 자신의 꿈을 찾아서 무언가를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우는 임석희의 얼굴에서 언제부터 그 초심의 미소가 사라졌는지 몰랐습니다. 그가 소설을 쓰는 공책에는 그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김석희가 괴롭힘을 견뎌내게 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쓰레기들은 김진우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소리내어 읽게 했습니다. 반 친구들의 조롱 섞인 웃음은 소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장 김석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 쓰레기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돼지 소설은 정말 역겹네. 김진우는 장은철이 두려웠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임석희는 김진우에게 읽기를 멈춰달라고 애원하는 동안 옷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마치 소설 속의 듀라니스처럼 이기적인 쓰레기였습니다. 항상 강했던 임석희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그의 부모님과 상담한 후 그들은 누군가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눈을 감고 범인을 지목해야 했습니다. 김진우는 마침내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른의 권위로 장은철을 벌할 수도 있었다. 김진우는 간절히 복수하고 싶었지만 그의 손은 한심하게도 올라가지 않았다. 김진우는 비겁한 자신 대신 모두가 장은철을 폭로해주길 바랐지만 현실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반 친구들은 모두 김진우를 지목했다. 이제 모두가 김진우가 된 것이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누구도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김진우가 보복당할 걱정 없이 지목할 수 있는 만만한 상대였던 것이다. 그렇게 김진우의 생활기록부에는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성적이 기준에 맞아도 대학 면접에서 통과할 수 없었다. 공부밖에 할 줄 몰랐던 김진우의 인생은 그때부터 서서히 꼬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비극적인 삶의 시작이었다. 김진우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장은철 때문에 유일한 친구를 잃은 것이었다. 원래 몸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 다시 깨어난 김진우는 마침내 첫 번째 비극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는 처음으로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비열했는지 느낀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김진우는 이 사건을 막는 것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그냥 임석희가 자신을 쓰러뜨리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임석희는 자연스럽게 빵 셔틀 신세에서 벗어날 것이다. 주먹을 날릴 준비를 하며 일어서는 임석희를 보며 김진우는 안도감을 느꼈다. 첫 번째 비극적인 삶의 사건이 곧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주먹이 임석희의 얼굴에 세게 날아갔다. 싸움에서 이긴 김진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무리 그래도 찐따한테 질 수는 없다고. 진짜 김진우는 속수무책이었다. 사탄조차 이 녀석에게는 고개를 저을 것이다. 이후 김진우는 왜 그랬는지 후회한다. 임석희는 그의 탓이 아니라며 위로한다.
잘못은 오직 장은철에게만 있다. 김진우는 이 일 때문에 학교에 안 나올 거냐고 다급히 묻는다. 하지만 그가 오지 않으면 괴롭힘 당하는 건 김진우가 될 것이다. 임석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었다. 김진우는 이 녀석의 맷집에 감탄했다. 그냥 계속 웃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점심시간에 식판이 임석이의 얼굴에 세게 날아왔다. 그의 식사에 장은철의 심기를 건드린 오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까 장은철이 특별히 오이 무침을 주문했었다. 심스는 이 기회에 꼬봉으로서 보스의 식사 기분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김진우는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본다. 역사를 바꿀 수 없으니 그는 개입할 수 없다. 어쨌든 임석이가 학교에 계속 나오기만 한다면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장은철이 임석이에게 학교 급식을 바닥에 버렸다며 트집을 잡는다. 깨끗하게 전부 다 먹으라고 한다. 김진우는 완전히 어이가 없었다. 그는 이런 짓을 했던 기억이 전혀 없었다. 임석이가 오이를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심슨은 오늘부터 좋아하라고 명령한다. 임석이가 먹지 않으면 심슨에게 맡든지 아니면 장은철에게 먼저 맡고 오이를 먹든지 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임석이는 바닥에 오이를 집어들었다. 김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장면을 지켜본다. 그는 이 일이 자신과 아무 상관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는 원래 몸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쉬는 시간에 심슨은 또 다른 악랄한 장난을 생각해낸다. 그는 은철이 형님이 이 모델에 만족하는지 묻는다. 장은철은 임석이의 새 모습이 꽤 볼만하다고 말한다. 반 전체가 웃음바다가 된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며 김진우는 이건 그냥 장난이지 진짜 괴롭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임석이는 관종이니까. 맞는 것만 아니면 체육복이 찢어지는 것쯤은 상관없지만 여학생들은 이 모습을 역겨워한다. 임석이는 부끄러워하며 심슨에게 이 모델 대회가 언제 끝나는지 묻는다. 대답은 이 바보가 올 때 끝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매일 임석이를 괴롭히는 것은 장은철에게 지겨워졌다. 그는 바닥에 있는 임석이를 밟으라고 명령한다. 은철이 형님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꼬봉들은 새로운 뒤틀린 아이디어를 짜낸다. 비웃음이 가득한 가운데 장은철은 다시 웃기 시작한다. 관중의 시점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장은철은 웃을 수 없었다. 오늘은 김진우가 처음으로 임석이를 집에 바래다주는 날이다. 그는 어색하게 임석이에게 괜찮냐고 묻는다. 김진우는 마음이 복잡했다. 비극적인 사건을 막기 위해 그는 이 뚱땡이를 챙겨야만 한다. 하지만 임석이는 감동받았다. 진우군, 왜 갑자기 그렇게 츤데레처럼 구는 거야?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마, 진우군. 나는 아주 강하니까. 김진우는 속수무책이다. 이 녀석은 괴롭힘 당하는 걸 좋아하는 변태인가? 헤어지기 전 임석이는 츤데레 진우군에게 길 조심하라고 일러준다. 하지만 사실 김진우가 떠난 후 임석이는 그곳에 혼자 남아 몇 시간 동안 울었다. 그림자에 숨어 지켜보던 김진우의 심정은 매우 복잡했다. 임석이는 정말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바로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임석이에게 자살 충동이 들던 바로 그때 분홍색 후드를 쓴 사람이 묻는다. 학생, 왜 울고 있나? 강해질 시간이다. 내가 널 인간 병기로 만들어주지. 임석이의 현재 레벨은 1이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심슨은 아쉬워한다. 임석이가 자퇴하면 그는 화풀이할 곳이 없어진다. 김진우는 큰일 났다고 생각한다. 진짜 김진우는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미래의 장은철은 저주를 풀 방법이 없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묻는다. 진짜 김진우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고. 임석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은 근육통 때문이다. 그는 핑크 후드와의 훈련에 집중하고 싶어한다. 김진우도 임석이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여전히 소리친다. 그 자식 임석이가 학교를 빠져서는 안 된다고. 처음에 김진우는 첫 번째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방법이 없었지만 사실은 간단하다. 김진우의 인생이 왜 그렇게 비참해졌는지 생각해보면 된다. 임석이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퇴해서 김진우의 기록에 5점을 남겼기 때문이다. 김진우는 이미 해결책을 찾았다. 이 모든 것은 임석이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그를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을 수준으로 훈련시키기만 하면 된다. 지금은 괴롭힘을 견딜 수 있어. 김진우가 곧 그를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심슨은 임석이로 만든 화분에 물을 주고 있어.
자신의 예술 작품을 빨리 자라게 하려고 특별히 거름, 즉 소변을 준비했고 심슨은 거기에 니코틴까지 섞었어. 임석이는 중얼거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서만 쾌락을 얻는 악마들에게는 예의만이 비범한 사람을 만든다고. 이 말을 듣고 심슨은 분노가 폭발했어. 그는 임석이가 그때 자신과 김진우 사이의 일을 봤다고 생각해. 김진우가 예상치 못한 것은 임석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맞는다는 것이었어. 김진우는 심슨에게 임석이 괴롭힘을 멈추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가 하지 않으면 장은철이 대신할 것이고 그건 더 끔찍한 결과를 낳을 거야. 계속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 임석이가 아무리 강해도 버틸 수 없어. 방과 후 그는 핑크 후드에게 학교 폭력에 대해 털어놓아. 학교를 휴학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김진우는 다급하게 그를 말려. 그는 임석이에게 이건 그 괴롭히는 놈들이 이기게 두는 꼴이라고 말해. 다른 애들처럼 강해져서 복수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김진우는 갑자기 이 말들이 모두 임석이가 자신에게 했던 말임을 깨달아.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장은철이 지금 임석이를 위로하고 있어. 이 기묘한 기분에 속이 메스꺼워져. 다행히 눈치 없는 임석이는 아무 이상한 점도 눈치채지 못해. 김진우는 왜 반격하지 않는지, 언제까지 괴롭힘을 당할 작정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어. 하지만 임석이는 폭력을 쓰면 자신도 그 쓰레기들과 똑같아진다고 믿어. 주먹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궁극의 사리가 발현되었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 궁극의 사리는 임석이가 최근에 읽고 있는 소설이야. 김진우는 골치가 아파. 이 녀석은 너무 착해서 싸움에는 적합하지 않아. 임석이에게 MMA를 처음부터 가르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김진우는 차라리 자신이 살을 찌워 임석이인 척이 문제들을 해결할까도 생각했지만 갑자기 이상한 점을 발견해. 임석이의 종아리가 놀랄 만큼 굵어. 그는 자신을 만지는 핑크 후드에게 부끄러워하며 말해. 그건 뼈예요. 김진우는 즉시 임석이의 온몸을 더듬어봐. 그리고 그는 놀라워해. 어떻게 이 녀석은 뼈가 이렇게 굵을 수 있지? 자세히 보니 목도 굵어. 김진우는 이전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이제 그는 도박을 할 거야. 지금부터 김진우는 임석이에게 궁극의 펀치를 가르쳐줄 거야. 임석이가 방금 말한 궁극의 사리를 끌어낼 방법을 찾아낼 거야. 임석이는 감격해서 물어. 핑크 후드님, 제 스승님이신가요? 다음날 심슨은 교실에 도착하자마자 임석이가 왔는지 물어. 손이 근질근질해. 임석이의 책상을 던져버리고 싶어. 그때 심슨은 책상 속에서 임석이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노트를 발견해. 그건 임석이의 유일한 삶의 낙이야.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이야기. 심슨은 모두 앞에서 그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 그 순간 임석이가 교실로 들어와. 심슨은 그에게 도라누스의 친절한 벼룩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듯 물어. 이 둘은 임석이의 소설 속 주인공이야. 그는 심슨의 손에서 노트를 낚아채. 심슨은 크게 웃어. 빨리 도망치는 도라누스를 잡아. 김진우는 소설 내용이 결국 큰 소리로 읽힌 것에 놀라. 하지만 이건 사실 그의 원래 계획과 맞아떨어져. 방과 후 심슨도 몰래 장은철에 서서 오줌 누기 스타일을 따라 하기 시작해. 낮은 목소리가 들려와 심슨, 그건 장은철만 쓸 수 있는 별명이야. 심슨은 즉시 겁을 먹고 사과해. 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나타난 사람은 임석이었어. 얼마 전 진짜 김진우는 화를 내며 소리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알고 보니 그의 몸속에 있는 장은철이 학교에 일찍 와서 노트를 꺼내놓은 것이었지만 장은철은 이해해. 그 녀석이 스스로를 해방시키도록 놔두는 것뿐이야. 임석이 안에 숨겨진 궁극의 사리를. 심슨은 멍청한 임석이가 감히 그 별명으로 자신을 부를 줄은 몰랐지만 임석이는 똑바로 문 쪽으로 걸어가. 그는 나가지 않아. 대신 문을 잠가버려. 임석이는 옷을 벗기 시작해. 그는 중얼거려 예의가 비범한 사람을 만든다고. 심슨은 이 장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임석이는 셔츠를 찢으며 소리쳐. 넌 죽었어. 학교의 모든 반에는 항상 이런 학생이 있어. 비만이라는 이유로, 착해서 반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모두의 왕따 표적이 돼. 이번에는 임석이는 진심이야. 심슨은 격분해. 이 돼지 녀석이 아직도 연기하고 있네. 그는 임석이에게 자신의 발차기 맛을 보여줄 거야. 하지만 연달아 몇 번을 걷어차여도 임석이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아. 이 순간 심슨은 갑자기 임석이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그는 심슨에게 차갑게 물어. 이게 내 전력이냐?
과거에 임석이가 반 친구들과 인간 샌드백 놀이를 할 때도 이랬어. 생일날 생일빵을 맞을 때도 그는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어. 그건 누군가 임석이에게 쓰레기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말해줬기 때문이야. 이것이 그의 굳은 신념이야. 임석이를 지탱해주는 것은 타고난 장점인 굵은 뼈와 또래보다 짧고 굵은 목이야. 그는 이미 쉽게 쓰러지지 않을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석이의 손이 빠르게 인을 맺어. 오늘 그는 심슨을 제거할 거야. 심슨은 소리쳐 이 냄새나는 돼지 새끼야. 이제 그만해. 그의 주먹은 계속해서 임석이에게 향해. 하루 종일 돼지 같은 소설이나 쓰고 도대체 뭘 쓰는 거야? 내 소설 속 라이프리스가 나와서 널 위해 싸워주진 않을걸. 임석이에게 진짜 고통은 단 하나뿐이야. 심슨이나 반 친구들 모두에게 맞는 게 아니야. 그에게 진짜 고통은 장은철에게 맞는 것이었어. 장은철의 오랜 구타 속에서 임석이는 점차 자신의 신체를 단련했어. 심슨 같은 쪼무레기들의 주먹은 그에게 목이 물린 것처럼 느껴져. 임석이는 심슨에게 자신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냐고 물어. 그의 폭발적인 청춘의 힘이 심슨을 벽에 세게 쳐박아. 이 일격 후 임석이 또한 바닥에 쓰러져. 그는 마침내 해냈지만 심슨은 아직 쓰러지지 않았어. 임석이는 핑크우드에게 정말 할 수 있냐고 물은 적이 있다. 김진우는 훈련받은 청소년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너의 두꺼운 몸이 그걸 가능하게 해. 임석이는 핑크우드에게 주문을 다시 외워달라고 요청한다. 어쩔 수 없이 김진우는 얼굴을 붉히며 그 오글거리는 주문을 다시 외운다. 오른발엔 신념을, 허리엔 의지를, 주먹엔 분노를. 이것이 바로 궁극의 펀치다. 임석이는 평범한 스트레이트 펀치도 크리티컬 히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김진우가 그에게 가르치는 것은 오직 크리티컬 히트뿐이다. 왜냐하면 김진우는 고등학교 싸움에서 피지컬이 전부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임석이의 폭발적인 체중은 이미 충분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땐 허리를 잡아라. 비록 임석이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악마들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 악마와 싸우고 싶다면 그 또한 악마가 되어야 한다. 아드레날린이 폭발한 임석이에 의해 심슨의 온몸이 격렬하게 내동댕 잊혀진다. 임석이는 레탈리스를 위해, 도라누스를 위해, 그리고 김진우를 위해 복수하고 싶다. 마지막 펀치는 진정으로 임석이의 것이었다. 그의 모든 원한과 분노가 폭발한다. 임석이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 개자식들아, 왜 날 괴롭히는 거야? 내가 뚱뚱해서, 애니를 좋아해서, 아니면 소설을 써서. 난 그냥 학교에 제대로 다니고 싶을 뿐이야.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는데? 같은 시각 누군가 화장실 칸에 서 있다. 김진우의 몸속에 있는 장은철은 나직이 욕을 내뱉는다. 그는 예전에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때 임석이는 중얼거린다. 나도 변하기 시작할 거야. 핑크우드가 살아남는 법을 알려줬으니까. 착하게 굴면 괴롭힘의 대상이 될 뿐이야. 계속 괴롭힘 당하고 싶지 않아. 나도 너희처럼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내 손을 부러뜨려주지. 임석이의 팔꿈치가 내려치는 순간 그는 생각한다. 김진우, 너 뭐 하는 거야? 임석이는 김진우에게 비키라고 말한다. 비록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김진우 앞에서만은 악마가 아니길 바란다. 김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진지하게 임석이에게 맞고 싶냐고 묻는다. 하지만 진우가 계속 막아선다 해도 흑화한 소녀는 봐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김진우에게 오글거리게 말한다. 젊은이여, 죽음이란 단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나는 궁극의 살기를 해방한 파괴신이다. 김진우가 갑자기 임석이 뒤에 대고 물었다. 리펠리즈, 왜 왔어? 그건 임석이의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다. 그는 즉시 흥분해서 돌아본다. 김진우는 그 틈을 타리어 네이키드 초크로 그를 제압한다. 방과 후 핑크우드는 자물쇠로 궁극의 살기를 봉인한다. 그는 힘에 취해 친구까지 때리려 한 임석이를 꾸짖는다. 알아둬라, 진정한 힘은 숨겼을 때 가장 빛나는 법이다. 이 말을 듣고 임석이는 즉시 깨닫는다. 그는 진우군의 힘이 자신을 제압할 만큼 강하지만 항상 힘을 숨겨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김진우는 그저 분위기에 맞춰 말한다. 맞아, 바로 그거야. 임석이는 즉시 진우군을 존경하기 시작한다. 김진우는 그가 착한 성품 때문에 고통받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이제 임석이가 변신을 마쳤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는 땅에서 사마귀군이 나비군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사마귀군을 주먹으로 때려 죽인다.
임석이는 힘이란 약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날 김진우는 바닥에 누워 생기가 없다. 그 쓰레기들이 약속을 어기고 또 그를 괴롭히러 왔기 때문이다. 임석이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진군은 대단해. 힘을 숨기고 모두에게 괴롭힘을 당하다니 이것이 바로 사나이의 수련법인가? 임석이는 진군에게 지고 싶지 않다. 괴롭힘 전문가로서 그는 괴롭힘을 유도하기 위해 대놓고 소설을 쓰지만 매일 그를 괴롭히던 심슨은 게으름을 피우며 자고 있다. 사실 심슨은 이 순간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다. 김진우와 임석이 둘에게 패배한 그는 이제 실업자 신세다. 심슨은 자신이 밑바닥 인생이 될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누군가 그의 등을 두드린다. 바로 임석이가 심슨에게 자신을 괴롭혀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곤란한 상황에 처한 심슨은 머리에 땀을 뻘뻘 흘리며 그를 데리고 나가 괴롭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첫 번째 비극적인 인생 사건이 해결된다. 하지만 진짜 김진우는 몸속의 장은철에게 상기시킨다. 다음번엔 이렇게 쉽지 않을 거야. 역사가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 박다빈이 먼저 김진우가 괜찮은지 묻는다. 김진우는 곤란하다. 이 여자애가 변수가 될까? 그날 밤 박다빈은 강동 가출팸과 어울린다. 그녀는 부모님이 짜증나서 집을 나왔다. 우판석이라는 놈이 계속 그녀를 괴롭힌다. 가출팸 멤버들이 박다빈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저놈은 무력으로 여자애들을 끌고 가서 술을 마시게 해. 강동 가출팸의 바비가 박다빈에게 자기들 조직에 들어오라고 권유한다. 하지만 박다빈은 여러 남자와 함께 자고 싶지 않다. 바비는 가출 후의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한다. 그리고 박다빈이 팸에 들어오면 우판석도 감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고민 끝에 박다빈은 여전히 그들의 관심을 거절한다. 그녀가 떠나자 바비는 화를 내며 욕을 한다. 젠장할 여자. 까다롭기는. 그는 원래 박다빈을 취하게 한 다음같이 놀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다빈은 남을 쉽게 믿지 않을 만큼 똑똑하다. 그러나 바비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박다빈이 잘 곳이 없기 때문에 몰래 그녀를 따라갈 것이다. 먼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PC방에서 쫓겨나고 돈을 안 내서 코인 노래방에서 쫓겨나고 마지막으로 문 닫으려는 맥도날드에서 쫓겨난다. 낙담한 박다빈은 집에 가고 싶지만 그랬다간 부모님께 심하게 맞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우판석은 그녀의 행방을 알고 계속 괴롭히는 메시지를 보낸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박다빈은 몸이 아파온다. 가출팸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몸이 안 좋냐고 묻는다. 바비가 친절하게 말한다. 이러면 안 되지. 일단 우리랑 같이 돌아가자. 몸이 좋지 않아 박다빈이 동의하려는 순간 갑자기 거친 목소리가 나타나 여기서 뭐 하냐고 묻는다. 장은철은 박다빈에게 이 가출팸 멍청이들과 함께 있냐고 묻는다. 가출팸은 그를 알아본다. 강동고의 장은철이다. 그들은 셋이 덤벼도 장은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장은철은 말없이 바비의 뺨을 때린다. 그는 바비에게 불만 있으면 너희 인피인지 뭔지 아는 보스를 데려오라고 말한다. 박다빈은 신이 났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장원철이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장한철은 그녀에게 저놈들은 여자애들 술 취하게 해서 이용하기로 유명한 놈들이라고 상기시켜줍니다. 동시에 장한철을 몰래 따라오던 김진우는 이 장면을 보고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박다빈이 부모님과 싸우고 집을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 얇은 다리는 장한철이 레그킥을 날리고 싶게 만듭니다. 탄수화물만 계속 먹어서 그런지 몸도 충격적으로 말랐습니다. 이때 박다빈은 장한철에게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계속 애원합니다. 죽도록 귀찮아진 장한철은 마침내 그녀를 화장실에서 자게 해줍니다. 박다빈은 위험한 인물이지만 다행히도 고등학생 장한철은 여자라는 생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출팸 애들 또한 흩어져 있어서 복수를 위해 연락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억과 일치하는 것을 보고 김진우는 안도합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야겠습니다. 장원철을 따라가던 박다빈이 무언가 본 것 같습니다. 1시간 후 문을 연 김진우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박다빈이 실제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김진우에게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장원철이 김진우의 몸으로 들어온 첫날 그는 집에 가기 위해 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할지 모릅니다. 김진우의 가족은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김진우는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집에서는 항상 괜찮은 척합니다.
별다른 이상한 일 없이 그렇게 며칠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김진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박다빈은 심지어 그가 아버지에게 뽀뽀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진짜 김진우는 장원철에게 조심하라고 일깨워줍니다. 역사 속의 작은 사건들이 계속 바뀐다면 결국엔 역사 전체가 바뀔 것입니다. 김진우는 여전히 박다빈이 여기로 왔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억 속에서 박다빈은 오늘 그의 신성한 벤치 프레스 의자에서 자고 있어야 합니다. 장원철은 박다빈에게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녀는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장한철은 가출팸 놈들이 아직도 아래층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짜증나는 박다빈을 빨리 내보내고 싶어서 장한철은 그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박다빈이 50kg짜리 바벨 원판 2개가 어떻게 120kg이 되냐는 멍청한 질문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다빈은 이 일로 인해 장원철에게 반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가 다시 한번 바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강동의 로맨티스트라 자칭하는 우판석 또한 박다빈이 장원철과 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가출팸 애들은 그가 박다빈을 유인하기 위해 보낸 것이었습니다. 지금 장원철이 없으니 우판석은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박다빈은 남자의 방이 이렇게 평범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 김진우는 역시나 엄청난 위험을 느낍니다. 여자랑 단둘이 방에 있으니 엄청나게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과거의 장원철은 운동밖에 모르는 순수한 소년이었지만 미래의 그는 혈기왕성한 22살 남자입니다. 김진우는 박다빈에게 그렇게 눕지 말라고 말합니다. 박다빈은 불평합니다. 이 찐따야.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건데? 내가 너 잡아먹을까 봐 무서워. 김진우는 이성을 제어할 수 있을 때 도망칠 계획이지만 이 순간 엄마가 과일을 가져옵니다. 방 안의 이상한 광경을 보고 엄마가 놀라서 묻습니다. 진우야, 방금 뭐 하고 있었니?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김진우는 이로 인해 모든 것이 들통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박다빈은 그를 오싹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더 추궁하려는 순간 장한철은 막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어쨌든 이건 자기 진짜 몸도 아니니까요. 그는 엄마에게 소리칩니다. 방금 야동 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즉시 돌아서 나가지만 김진우에게 휴진의 장이면 충분할 거라고 말해줍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진짜 김진우는 창피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엄마가 나간 후 김진우는 박다빈에게 사과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완전 변태라고 생각합니다. 죄책감을 느낀 김진우는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박다빈을 쫓아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다 그는 박다빈이 경계심 제로인 채로 완전히 생각 없이 행동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잠이 들고 몸을 김진우 쪽으로 돌리며 인형을 달라는 잠꼬대를 합니다. 신체 접촉에 김진우의 심장이 마구 뜁니다. 갑자기 박다빈에게 붙은 모기를 발견하는데 모기는 뇌염을 옮길 수 있습니다. 김진우는 그녀를 도와 위험한 상황을 제거해야 하지만 박다빈이 갑자기 깨서 뭐 하냐고 묻습니다. 김진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을 더듬거립니다. 박다빈이 재워져서 고맙다고 하자 김진우는 어색하게 왜 가출했는지 묻지만 박다빈은 단지 혼자 있기 싫었을 뿐입니다. 김진우는 훨씬 더 좋은 장원철네 집으로 가지 그랬냐고 묻습니다. 박다빈은 이에 어이없어합니다. 이 찐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 김진우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박다빈은 그냥 잠이나 자기로 합니다. 잠시 후 그녀의 휴대폰이 계속 울립니다. 잠을 못 자던 김진우는 휴대폰을 들어 확인합니다. 오판석이라는 놈이 박다빈의 위치를 필사적으로 알아내려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김진우는 바로 그때 결심을 내립니다. 얼마 후 가출팸 멤버들이 박다빈이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공원에 도착합니다. 미래에서 온 기억에 따르면 장원철은 이 사건에서 과거에 자신이 가출팸을 쫓아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비가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넌 대체 누구야? 도착한 사람은 당연히 역사를 원래의 흐름으로 되돌리려는 핑크 후드입니다. 그는 원래 역사에서 과거에 자신이 했던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장한철은 아직 역사를 되돌리기 위한 이 행동들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판석이 말썽을 일으키는 핑크 후드에게 시비를 겁니다. 덤벨로 맞아볼래? 김진우는 이번에는 적이 5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 찐따 몸으로는 상대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적 중 하나는 장한철이 정당하게 뺨을 때린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인 우판석 같은 근육돼지입니다.
김진우는 체격 좋고 힘센 상대를 이 찐따 몸으로 이기려면 기습 공격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주먹은 성공적으로 명중하지만 오판석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핑크 후드를 들어 올리며 묻습니다. 너 혼자냐? 하지만 김진우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오글거리는 목소리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총구는 밝게 빛나고 방아쇠는 심판을 준비한다. 임석이가 미끄럼틀에서 등장하다가 땅에 얼굴을 박습니다. 그는 김진우의 지원군입니다. 심슨을 이긴 후 임석이는 레벨 2로 레벨업했습니다. 그는 요즘 밀리터리에 푹 빠져서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김진우는 그가 괴롭힘을 당해 자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훈련시켜왔습니다. 그는 임석이에게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르면 바로 준비해서 오라고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임석이는 맞는 마스크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진우는 가출팸이 그의 얼굴을 기억하면 곤란해질까 봐 걱정합니다. 오판석이 비웃습니다. 이 미친놈들 둘이서 뭐 하는 거야? 그는 부하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임석이는 즉시 사령관에게 명령을 요청합니다. 전부 다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김진우 자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칩니다. 임석이는 단 한 명에게 제압당합니다. 오판석은 저 핑크 후드 녀석이 개그맨이 되려고 온 건지 궁금해합니다. 진심으로 친구를 버리고 간 건가? 하지만 오판석은 곧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김진우의 전략입니다. 적들을 좁은 공간으로 유인해서 한 번에 한 명씩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오판석은 핑크 후드가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숙련된 길거리 싸움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김진우가 어느 패거리에 속해 있는지 대라고 요구합니다. 김진우가 복싱 훈련을 받은 것 같아도 오판석의 눈에는 그저 약골일 뿐입니다. 김진우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내 덩치를 너무 믿는군. 계속 그러다간 언젠가 죽을 거다. 김진우는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칼라초크를 사용해 오판석을 단단히 조입니다. 팔을 집어넣어 상대의 멱살을 잡고 경동맥을 졸라 기절시킬 때까지 조르는 기술입니다. 이 찐따 몸을 사용해도 장한철의 힘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하지만 오판석은 원래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김진우를 얕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당한 것뿐입니다. 김진우는 갑자기 기억해냅니다. 총 5명이었으니 아직 1명이 남아있을 겁니다. 임석이와 싸우던 녀석은 임석이가 모든 공격을 받아내서 지쳐 보입니다. 그가 한 방에 적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며 김진우는 청출어람이라고 감탄합니다. 이 작은 사건을 해결한 후 임석이는 다시 레벨업합니다. 김진우는 단지 역사에 더 이상 문제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레벨업한 임석이는 다시 스타일을 바꾸고 싶어합니다. 그 후 오판석은 문자로 박다빈에게 고분고분하게 사과합니다. 박다빈은 완전히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메시지를 읽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김진우가 지나가며 뭘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박다빈은 찐따에게 어제 자기가 일어났을 때 없던데 어디 갔었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일에 대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김진우는 그녀에게 죽기 싫으면 가출 좀 그만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박다빈은 얼굴을 붉히며 동의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김진우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몸을 단련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한편 오판석은 이 시간 동안 핑크 후드를 조사해온 장한철이 그 녀석에게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신문당하고 있습니다. 오판석은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누군가 장한철에게 담배를 권하며 핑크 후드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장한철은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싶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를 권하던 사람도 핑크 후드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는 현재 강동고등학교를 휴학 중인 구상민입니다. 진짜 김진우의 눈에는 그는 장한철보다 훨씬 더 위험한 놈이며 두 번째 비극적 인생 사건의 주요 인물이기도 합니다.